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농촌은 배움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별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물론 지역 농협의 각종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열정 가득한 경기 김포시의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김포시 통진읍 사무소. 이른 아침부터 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이 자리를 채우고 앉았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김포 금쌀 품질 향상을 위한 벼 재배 교육을 비롯해 고품질 채소와 과수 재배 기술,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등 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바뀐 농업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날 벼 재배 교육에 참가한 농민 30여 명은 교육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담아 듣는 모습인데요. 2시간여 진행된 교육 현장에는 농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 참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삼각벼랑 조정도라고 하는 이게 재래 품종입니다. 우리 재래 품종이랑 교배를 해서 만든 쌀인데 1969년부터 이어져 온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매년 연초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지난해 영농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영농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새해 영농 설계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농업계의 화두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즉 PLS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월 1일 이후에 수확이나 식재 유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PLS가 적용이 돼요.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셔야 돼요. 새해 영농교육이 신기술 보급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농업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입니다. 병해충 교육도 다 좋았지만 특히 이제 PLS 교육은 사실 이제 우리 2019년 올해부터 우리 농산물에 적용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PLS 교육을 통해서 농약도 친환경 농약을 써야 되겠고 또 농약도 잘 골라서 적용되는 대상 작물에만 써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제가 농업 4년 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벼농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와갖고 실용의 농업을 배움으로써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는 전국적으로 농민 3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은 2월까지 계속됩니다. 농민들의 뜨거운 배움의 열정이 올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2019년 농업정책 아젠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주요 현안 중 하나는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인데요. 도시에 살면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인 고향세. 이 고향세의 도입이 우리 농업 농촌에 왜 필요한 건지 최다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게 되는데요. 정부가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은 건 물론 재정도 매우 열악한 실정.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 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 39%에 달합니다. 또 전국 읍면동 기준으로는 3,463곳 가운데 43.4%에 해당하는 1,503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재정 자립도의 경우는 전남이 20.4%, 전북 23.6%, 강원 25.6% 등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렇게까지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기업 단계별로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를 사회의 담기도 모습을 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 역시 60% 정도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했고 지방정부도 고향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고향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입법이 물 건너갔습니다. 9월에는 고향세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고향세 도입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관건은 하루라도 빨리 법안 소위 일정을 잡는 건데 아직까지 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안위는 법안 소위가 열리기만 하면 고향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세 도입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법안 소위에서 고향세 도입의 장점들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고향세 도입이 우리 농촌에 시급하다는 내용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이 고향세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다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먼저 고향세가 올해는 도입이 되는 건가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는 2007년 12월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올해 12년째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농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도 추진하는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9년 고향세 시행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고향세 도입 방침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농업계가 고향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지방은 소멸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20% 이하인 시군이 89곳이나 됩니다. 해가 갈수록 지자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수도권과 농촌 지역의 재정 불균형이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고향세를 내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또 다른 세금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향세는 세금과 기부가 결합된 형태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세 명목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증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또 고향세를 고소득자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현재 발의된 고향세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전액 공제되는 세액 공제 액수가 10만 원까지인데 이 금액은 정치 후원금의 세액 공제 체계와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고향세 도입으로 효과를 좀 봤나요? 네, 일본은 2008년에 후루사토 납세제라는 이름의 고향세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제도 개편과 답례품 제공 등으로 2014년부터는 실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고향세의 최저 하한액을 낮추고 세액 공제 신고를 간소화하는 한편 세액 공제 상한선을 인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계속 개편해 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방정부는 이 제도를 반가워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고향세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과 경기도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향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고향세 도입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고향세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인데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9월 고향세 도입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안은 올해 다시 심의될 예정인데요. 관건은 법안심사소위의 일정을 잡는 건데 아직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소위가 열리면 고향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난해 열린 소위에서도 고향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 만큼 고향세의 장점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 고양새 논의가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다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산 쇠고기가 여전히 인기지만 수입 쇠고기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빠르게 고급화와 다양화를 이뤄내고 있는 수입 쇠고기의 위협에 맞서 한우 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수입 쇠고기와 한우고기 소비량은 함께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실제 2001년 1인당 수입 쇠고기 연간 소비량이 4.6kg에서 2017년 6.7kg으로 늘었는데 같은 시기 한우고기 역시 3.5kg에서 4.6kg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한우고기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수입 쇠고기가 갈비에서 살코기 중심으로 냉동육에서 냉장육 중심으로 이동하는 고급화 전략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라면 상대적으로 한우고기의 차별성이 떨어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수입 쇠고기보다 더 비싼 한우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최근 민간 연구기관인 GSNJ 인스티튜트는 2025년까지 수입육이 한우를 대체할 수 없다면 수송아지 가격은 320만 원 이상을 유지하고 사용 마리수는 320만 마리 수준, 한우의 도매 가격은 16,000원 이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대로 수입육이 한우를 대체할 경우 2022년 수송아지 가격은 260만 원, 사용 마리수 역시 270만 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우 사육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2025년 한우 도매 가격은 18,000원 수준으로 올라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우 산업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개편해서 적절한 수준의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도매 가격이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한돈업계가 이베리코 등 고급 수입육의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지켜본 한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우 유통업계는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3년 주기로 협상되는 하역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이라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하역비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데 도매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락시장 내 하역 노조인 서울 경기 항온노동조합과 서울 가락 항온노동조합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도매법인들이 표준 하역비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6년 이후 처음 이뤄진 표준 하역비 협상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 끌기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늘 해서 이틀에 걸쳐서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어려운 노동 조건들을 해결하려면은 도매법인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그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이게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준 하역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2년 출하농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하역 기계화 기반을 구축해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위탁 수수료를 정률에다 품목별로 일정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부과해 정액 수수료를 하역비로 활용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출하농민들이 하역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회사들이 담합해 거래금액의 4%인 위탁 수수료에 정액 표준 하역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웃돈을 얹어 받아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가 따로 표준 하역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도매법인들은 이 같은 지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역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하역노조와 도매법인 대표 간의 협의회를 제안했지만 도매법인 측에는 반대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한편 출하농민들은 표준 하역비 협상 결과가 위탁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은 상황. 2018년 농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도매법인을 형사처벌하도록 바꿨지만 혹여나 다른 핑계로 위탁수수료 인상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측은 표준하역비 부담을 또다시 출하자에게 떠넘긴다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협이 3월 13일로 예정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는데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허식 농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공명선거 추진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범농협이 전사적으로 나서 열기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농협은 공명선거 자문위원회도 열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농협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주 지역본부장, 시군 지부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선거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합니다. 농협은 우선 이달 말까지 지역선관위와 조합장 후보 예정자 간의 간담회를 열어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다지고 다음 달까지 농식품부와 조합원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선거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정선거로 농축협의 공신력을 실추한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허식 위원장은 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야 국민의 농협을 만들 수 있다면서 올해가 농축협 조합장 공명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남 밀양시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판매 실적은 10억 4,491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해 GS 슈퍼마켓과 함께한 산지 직송전 행사를 통해 농산물 3억 3천만 원을 판매하고 부산에서 펼쳐진 밀양 농특산물 판매 행사에서 4시간 만에 2,700만 원의 수익을 낸 점이 판매액 상승에 효과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새로운 판촉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 부안군이 2019년 후계농업 청년 창업인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 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될 경우 최대 3억 원의 육성 자금이 지급됩니다. 또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이 대상으로 선발 시 최대 3년 동안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이 지원됩니다. 부안군은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 부안군의 농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올해 농업 5개 분야 83개 사업에 235억 원을 지원합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인 복지와 경영 안정에 60억 원, 6차 산업 활성화에 8억 원, 그리고 농업인 소득 지원 75억 원, 농업시설 개선과 품질 향상 73억 원, 농특산물 마케팅 12억 원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10%가 군비로 지원되며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의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이 확대될 방침입니다.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늘 31일까지 농촌지도 보조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22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 육성과 농촌 체험, 신품종 보급 등 71개 사업을 106곳에서 추진합니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 거주 농업인이면서 사업 장소가 관내인 농가로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최상구 농민신문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유럽연합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농업 생산액이 10년 동안 1조 5,800억 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EU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축종별로는 한우 생산액이 1조 1,900억 원 줄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고
돼지 2,800억 원, 육개 800억 원 등 다른 축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 EU FTA가 2011년 7월 발효됐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럽 지역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에 EU 측의 거센 요구로 13개 나라의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수입 허용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수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다른 EU 국가들의 쇠고기 수입도 잇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한우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해왔습니다. 이번 농경연의 보고서는 국내 축산업계의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해 줍니다.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국산 쇠고기는 외국산 쇠고기에 밀려 설탕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수입된 쇠고기는 41만 5천여 톤으로 사상 처음 40만 톤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17년 40%를 턱걸이했던 쇠고기 작업률은 36% 아래로 떨어져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농경연의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수입 쇠고기를 먹겠다는 의향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수입 쇠고기에 대한 거부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 소비 기반을 빠르게 잠식해 어느 순간 국내 생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EU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면 국내 피해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기반을 확대해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농가들도 생산비 절감 등 자구책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한우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